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시작으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가운데 유럽과 캐나다는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4월 1일부터 260억 유로, 우리 돈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윤영휘 교수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 윤영휘 교수님이 처음 나와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사학과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윤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서양사라고는 하지만 윤영 교수님이 군사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네. 전공 분야도 그쪽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마 저희 방송과 딱 어울리는 맞아요. 교수님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윤영휘 교수님과 함께 영미 전쟁, 미영 전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일단 먼저 국제 정세에 관해서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이때 당시에 유럽은 어떤 분위기였나요? 네, 1812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유럽은 말 그대로 전쟁으로 정말 정신이 없던 때였습니다. 사실 1792년부터 이제 프랑스 혁명 정부와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이 전쟁을 시작한 이후 전쟁이 끊인 적이 없었는데요. 특히나 이때 1808년부터 영국은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곳을 누가 차지하는가, 스페인을 또 어느 쪽으로 붙게 하는가 문제로 프랑스와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곳곳에 영국군이 있지만 특히 주력 부대가 이베리아 반도에 이베리아 반도에 파견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812년 6월 18일에 이제 영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직후였던 1812년 6월 24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를 침공을 합니다. 한마디로 영국은 정말 유럽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영국은 야, 이거 유럽 전체가 다 나폴레옹의 입 안으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때 당시에 영국 내부 정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영국은 국내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사실 이때 느낀 그 위기감이 되게 컸어요. 여러 정치인들이 남긴 일기나 그런 걸 보면 이번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즐기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전 유럽이 영국 빼고 사실상 프랑스가 돼버린 거잖아요. 프랑스 대군이 볼리오나 지방에 대군을 집결시키고 영국을 넘어오냐 마냐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때 국가 원수인 국왕 조지 3세가 정신찬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좀 기미가 있었어요. 여러 번 좀 정신찬란하고 헛소리도 하고 막 뭐 사과나무한테 거수경례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좀 있었었는데 사과나무한테 거수경례를 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었는데 이때쯤 아끼던 막내딸이 죽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완전히 이제 좀 정신착란이 심각해집니다. 누가 봐도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 끝에 영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섭정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 그전에 없었습니다. 섭정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뭐 왕이 어리거나 아니면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대리로 네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왕 대비마마가 이렇게 보통 엄마가 이제 섭정하시고 그러는데 네. 영국은 이제 왕세자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나중에 조지 4세가 되는 이 왕세자가 정말 악명 높은 망난이었습니다.
정말 악명 높았어요. 정신병이냐 망나니냐. 정말 그런 정말 네. 뭐 결혼도 아빠 몰래 했다가 막 거의 쫓겨날 뻔하고 막 이제 뭐 유부녀와 바람 피는 건 우습고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돈을 낭비해가지고 갑자기 세종의 형님이 생각나.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장자상속제가 또 확실해가지고 넘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뭐 여러 가지 헌정상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때 영국을 다스리던 영국 실질 다스리던 총리가 이제 그 스펜서라는 총리였는데 암살을 당합니다. 오. 영국 역사에서 현재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총리가 암살당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후임으로 리버풀경이라고 불리는 젠킨슨이 이제 승계를 하게 됩니다. 정말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이런 상황이었고요. 정말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영미 전쟁이라는 정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아 근데 그러면 지금 영국 입장에서는 전쟁할 때가 아닌데? 왜 미국은 관심 바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거예요. 네. 네, 미국이 막 흥분했지만 영국은 사실 별로 그렇게 뭐 얘네 흥분하건 말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관심도 없고 네. 뭐 행여 신경을 쓰더라도 지금 너희한테 그렇게 줄 여력도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아니 뭐 지금 저 자료화면 나오지만 내 코가 5자예요. 엄청 지금 영국 힘든 상황인데. 많이 힘들어 네. 보이시네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였길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미국 내부 상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당시 미국은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이라는 두 개의 정당이 있었어요. 이 공화당하고 지금의 공화당은 전혀 별개의 당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개의 당의 대립이 극렬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정권을 잡은 거는 연방당이었어요. 이 연방당은 179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재정 및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알렉산더 해밀턴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1789년부터 840명이었던 정규군을 1801년까지 5,400명 규모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해군력도 재건을 해요. 그래서 1801년까지는 13척의 프리깃 그리고 6척의 전열함이 건조 중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 포대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1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어요. 미국은 예전부터 이 주 단위가 사실은 국가고 그 국가를 연합을 해서 만든 국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주의 자유가 우선이다. 아니다. 우리는 통합이 우선이다. 이게 건국의 아버지들 때부터 싸워왔던 내용이잖아요. 미국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소용돌이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미국을 생각하면 사실은 내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왜냐면 세계 경제 국가가 됐으니까. 근데 이때는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복잡했던 시기였던 거죠. 정치 투쟁이 굉장히 극렬하게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주 사이사이가 아직은 다 미국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여기는 스페인, 여기는 영국,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산돼 있는 거 아닌가? 미국이랑 영국의 그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게 1783년으로 미국 독립이 인정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을 네. 미국 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갑자기 영토가 넓어졌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요. 이 지역에 어떻게 줄을 세울 것인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빈 실제로 다스리지 못하는 영토들도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원주민들 살고 있는 거죠. 또 그걸 연방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주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뭔가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외부 지역에서 외국 국가들이 봤을 때 미국의 입지는 사실 강하지 않았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부국 강병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외교 정책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하고의 어떤 평화 조약 이런 걸 기반으로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영국이랑 조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2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거의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던 거죠. 1794년에 3,300만 달러였던 미국의 대외 수출액이 1801년에는 9,400만 달러로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제2조약이 영국이랑 맺었잖아요. 네, 당시 미국이 누구한테 독립을 했죠? 영국. 영국이죠. 근데 지금 정부가 친영국적인 정책을 펼치면은 국민들의 입장과 이걸 반대하는 반대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반영, 극영 이거를 이제 선동을 하는
여러 가지 시위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1800년 선거에서 연방당이 패배합니다. 정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반대 세력이었던 민주공화당이 집권을 하거든요. 집권하자마자 그 앞전에 연방당이 해왔던 모든 정책을 뒤집어 엎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우리는 최대한의 긴축을 할 것이다 라고 긴축을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1802년부터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국내 세금을 철폐합니다. 와, 그럼 엄청나죠? 행복하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디서 해결해요? 그러니까요. 네. 세수가 줄어들었잖아요. 네. 뭐부터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군대. 그렇죠. 그래서 국방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위험한데. 그래서 1802년까지 5,400명의 정규군 병력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3,300명으로 급감하면서 이 과정에서 유능한 장교 다수가 전역을 합니다. 그러면 육군은 그렇게 했는데 해군은 제대로 관수를 했을까요? 배는 정말 조금만 방치해도 더 이상 못 쓰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812년 당시에는 프리기탑이 7척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쓸만하게. 그러면 도대체 뭘 믿고 정규 군세를 이렇게 줄인 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바로 민병대, 사략선, 그리고 제퍼슨의 모기 함대였습니다. 민병대는 말 그대로 소집할 때만 월급 주면 되잖아요. 월급도 아니죠. 소집할 때만 그 소집비?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거마비? 거마비 비슷하죠, 요즘 우리. 사략선은 말 그대로 적 함선을 약탈하는 배잖아요. 약탈 품에게 세금을 매기면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늘어나니까 이건 사략 행위를 많이 할수록 정부는 좋은 거죠. 나머지 하나가 모기 함대인데 이게 뭐냐면은 보트에다가 대포를 한 문 내지 두 문을 장착해요. 그걸 건보트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해안방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보트는 강상함대, 그러니까 호수나 강 이렇게 잔잔한 곳 있잖아요. 지중해 같은데 이런 데에서나 쓰는 거지. 대서양처럼 거친 파도가 있는 그런 곳에서 못 쓰거든요. 또 보트니까 속도를 빨리 내서 근접해가지고 포를 쏴야 되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풀수를 깊게 만들었어요. 속도가 안 나요. 근데 이거를 또 174척이나 만들었거든요. 150만 달러 투자해서. 근데 본인들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했나 봐요. 그래서 기껏 만든 174척도 1809년부로 퇴역 처리합니다. 지금 미국은 굉장히 국방비를 많이 줄였단 말이죠. 이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주변에 호시탐탐 이거 눈여겨보는 국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이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계속 무역을 하면서 자기들은 돈을 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영국이 1805년부로 적에게 수출하는 상선을 다 납포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선박들을 납포하기 시작해요. 건보트로 방어해야죠.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게 문제죠. 납포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보험료 같은 게 뛰겠죠. 그 상황에서 1806년 5월부터 영국이 북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북유럽을 봉쇄하겠다는 폭스 봉쇄령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무역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외부로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렇게 시끄러울 때는 보통 외부를 때리는 게 특효약이죠. 그래서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또 반영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 대한 어떤 투쟁, 영국과 전쟁을 해야 된다. 캐나다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라는 걸 막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영국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민주공화당 내에 있던 전쟁 매파들이 그거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도 지금도 참 무역이 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돈이에요. 게 네, 세상은 돈입니다. 네, 이 문제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주 원인은 어떤 거였나요? 결국 어떤 걸로 발발하게 됐는지. 네, 가장 큰 건 결국 무역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캐나다, 미국, 캐나다, 미국, 영국 이렇게 무역 분쟁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무역 분쟁 전쟁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래서 무역 분쟁을 했는데 이제 한마디로 미국 독립 이후 꾸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때 심해진 게 아니라. 왜냐하면 미국은 태생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일단 미국 독립에 가장 도움을 준 거는 프랑스였어요. 왜냐 프랑스에서 뭐 라파이트 장군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용군이 와서 미국 독립을 도와줬죠. 은인의 나라예요. 영국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프랑스가 알다시피 이때 엄청나게 무리해서 도와줘가지고 또 나라가 망하잖아요. 영국 싫은 거 하나 때문에. 그거가 있는데 막상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역을 하려면 당시 세계 최대 해양 국가이고 또 이제 무역에서 가장 뭐 큰 지분을 차지하는 영국과 또 이렇게 결국은 무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2조약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영국 입장에서 뭐 그 무역의 기본적으로 상호 호혜여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치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미국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라가 신생 국가가 커야 되니까. 그러다가 왜 이 문제가 심각해지냐면 1807년에 나폴레옹이 그 영국과 두 번의 큰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가 아우스테리츠 전투고 육지에서는 또 하나가 이제 그 유명한 트라발카 해전이죠. 육지에서는 이겼는데 트라발카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을 해상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정말 장구 끝에 악수인데 바로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내리죠. 그것도 영국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은 해상 봉쇄를 합니다. 사실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보다 해상 봉쇄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해군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도 프랑스 해안을 사실상 주요 항구들을 봉쇄하고 있었고요. 봉쇄가 딴 게 아니에요. 거기 영국 함대 파견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 유럽으로 그걸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영국이 뭘 하냐면은 프랑스 쪽으로 향해 가는 프랑스 함대뿐 아니라 중립국 함대까지도 여기 미국이 들어갑니다. 네. 중립국 함대까지도 우리가 임검 수색권이라고 그러는데요. 뭐냐면 배를 세우고 거기에 타서 프랑스에 도움이 되는 물건들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합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걸리는 나라가 어디였는가? 바로 미국이었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거예요. 가서 그냥 무기를 파는 것도 아니고 생필품을 파는데 옥수수 팔러 왔네. 옥수수 팔러 왔고 막 그러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이거 무기 아닌데요? 그래봤자 이거 가서 프랑스 사람들 뭐 하겠어? 먹고 힘내지. 먹고 힘내고 전쟁할 때 이거 보급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빼앗아 버리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세금을 매기거나.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요인이 있냐면 1807년에 영국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노예 무역을 폐지했는데 다른 나라가 노예 무역하는 게 너무 배 아픈 거예요. 돈 되니까. 돈 되니까. 네. 근데 미국 함선에 또 노예가 타 있어요. 노예가 되게 비싸요. 그것도 뺏어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니네가 뭔데? 그러니까 우린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그렇죠. 인권이라는 게 참 그래서 정말 미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영국은 계속해서 영국 입장에서 어째 적성국한테 좋은 필요한 물건 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하는 일이지만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플러스로 뭘 이제 자꾸 갖고 가냐면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이제 예나 지금이나 선원은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그렇죠. 네. 길러내는 것도 힘들고 배 타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많이 탔습니다. 아니 일해보신 적 있어요? 일은 안 했습니다. 낚시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낚시만 해도 힘들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물론 되게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그것 네. 때문에 참치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힘든 일인 건 사실이에요. 네. 옛날에는 그래서 선원으로 끌려가는 걸 되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영국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선원으로 원래 끌고 갑니다. 프레스 갱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느 지역에 그 보급관이 가가지고 사람을 잡아가기도 했어요. 지원을 받고 지원이 부족하네 그러면은 너 그러면서 데려가기도 했어요. 원래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함선에 타보니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언어도 비슷하고 그게 문제예요. 너 영어 쓰네? 그러면서 영어 쓰네? 너 원래 어디 사람이야? 그럼 영국에서 온 경우도 많습니다. 독립 30주년밖에 안 돼서. 더군다나 부모가 영국에서 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너 되게 의심스러운데? 일단 가자 하고 데려가는 거죠. 일단 가면은 많은 경우 가서 정말 선원이 돼서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정이 안 좋았다가 특히 1807년에 미국 상선 체서피크호가 납포를 당했는데 여기서 그 4명을 끌고 가요. 그중에 1명은 영국 사람이었고 3명은 미국 시민권이 있었는데 모두 영국인인 게 의심스럽다고 끌고 가서 영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아예 사형시키고 3명은 미국에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거든요. 그런데도 돌려줄게 끌고 하다가 5년인가 있다 돌려줘요. 그래서 이 사건이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원래 영국이랑 사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반영 감정이 미국 안에서 확 올라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생각보다 케이스를 세어보면 되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건, 2건이라 하더라도 자기 시민을 잡아가는 그럼요. 네.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케이스는 몇 건 안 되는데 끌려간 숫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1803년부터 1812년까지
지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저런 식으로 6천 명 끌려갔어요. 네? 약 10년간 6천 명이에요? 네. 매일 2명씩인데요? 이게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 체사피스크 사건처럼 장기간 억류되었던 사람도 있고 운 좋으면은 바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 저렇게 장기간 억류되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영국이 수행하는 해상 전투를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겠다고 시민권 증명서라는 걸 발급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저기 그 시민권 증명서거든요. 네. 이 사람은 기록원에 찾아낸 미국 건데. 시민이니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네. 근데 저기 보면 사진이나 그림이 없잖아요. 네. 저게 15살짜리 그 소년 존 보든이라는 사람한테 발급이 된 거예요. 저거 카피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해군 입장에서는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 거기다가 저거 1달러 주면 살 수 있거든요. 아 네? 진짜요? 저걸 발급받은 미국 사람한테 가서 그 저한테 1달러에 파세요 하면은 그 미국 사람은 배 탈 일이 없는 미국 사람이면은 자기는 그거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거 신분증으로 해서 미국 상선에 취업하면은 영국 해군에서 뭐 전역을 했건 타령을 그러니까. 했건 어떻게 나와서 취업을 하면 이쪽이 더 돈이 되잖아요. 사진이 없는데 어떻게 밝혀? 그냥 그러니까. 이름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영국 해군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들 노르신 거죠. 계속 전시 체제는 유지되는데 선호는 계속 필요한데 이거 툭하면 타령해서 없어져 있고. 하령병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국은 아직 내부 영토들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네. 미국이 이 내부에서 영토 확장을 하면서도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1811년에 영미 간의 갈등을 더욱 폭발적으로 키운 사건이 있는데 그게 올드 노스트 웨스트 지역에서 발생한 인디언 전쟁입니다. 당시에 영국은 인디언들 가리켜서 린치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동맹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한테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물자도 지원을 해주고 그 중에는 총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차 혹시 모를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디언 동맹들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인디언들 미국 사람들한테 땅 뺏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기적으로 인디언들이 공격해오는 거예요. 내 땅 내 나라. 네. 근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저거 영국이 사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그렇게 거죠. 생각하겠죠. 네. 여기에 불난데 기름 붓는 격으로 당시에 인디애나 준주 총독이었던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디언과 굉장히 불평등하게 땅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는 조약을 강요해서 체결하고 있었어요. 인디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죠. 그 상황에서 텐스콰타와의 형제였던 효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정부는 민주공화당 정부는 처음에는 인디언들하고 전쟁하는 걸 좀 꺼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인디언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게 보이니까 안 되겠다. 진압해라. 라고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1,000명이 좀 넘는 병력을 동원해서 초토화시켰습니다. 당시에 테쿰세가 다른 데에 인디언 동맹들을 규합하겠다고 나가 있었거든요. 인디언 주력 부대를 포착 섬멸하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인디언들이 공격을 해오는 빈도수가 더 증가합니다. 이후에 1812년까지 그 일대에 살고 있던 미국 시민들은 대부분 농장을 포기하고 임시 요새로 대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19세기) 초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이 불타오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력한다. 한편 대서양 건너 신생 국가였던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양쪽과 무역하면서 많은 흑자를 올린다. 하지만 영국이 프랑스와의 무역을 문제 삼기 시작하자 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아메리카 원주민과 미국인 강제 징집 문제까지 엮이면서 미국에서는 전쟁 여론이 고조된다. 근데 이 모든 연결고리의 끝을 가보면 영국인 거죠. 근데 이쯤 되면은 이 불씨들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선전포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쯤에 이제 반영 감정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사실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영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막상 국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은 이걸 조금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그래야죠. 거잖아요. 당시 이제 대통령이 4대 미국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이었는데요. 원래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성향상으로는 이제 반영적인 성향이 있을지 모르나 네. 전쟁 자체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자꾸 메디슨 대통령 전쟁을 일으켰다는데 어느 나라든지 전쟁은 결국 대통령이 사인해야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디슨이 결국 사인한 건 맞지만 당시 의회의 다수파는 여기에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역구 사람들의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812년 6월에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선전포고에 동의했고 6월 18일에 메디슨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첫 선전포고였어요. 미국이 탄생한 지 이제 대략 30년 정도가 됐는데 첫 선전포고였고. 아 근데 아까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전쟁할 때 아닌 거 아니에요? 그 둘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영국은 정말 힘든 때지만 네. 미국은 좀 할 만한 때죠. 아, 왜냐면 프랑스하고 영국에 골고루 수출해가면서 돈 좀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신생 국가고 인구도 막 늘어나고 당시 인구가 한 750만 정도, 750만 넘다고 보는데 그 정도면 상당한 수였거든요. 영국 본토가 1000만 좀 넘었을 겁니다. 물론 영국은 다른 식민지도 인구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공업도 북부에서 발달하기 시작하고 한마디 자신감은 있었고요. 특히나 이게 미국 사람들이 야심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캐나다가 크게 어퍼 캐나다랑 로어 캐나다로 나눠지는데 지금의 토론토 있고 막 그런 지역 있죠. 그 지역을 정복하겠다는 야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원래부터 이 지역은 되게 복잡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영토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았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1756년에 7년 전쟁이 사실 이 부분 영토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거였거든요. 이때부터 독립전쟁, 그리고 1812년 전쟁까지 60년간 이 오데오 주변에 이 분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 그래서 이걸 6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정말 불만, 그리고 약간의 자신감, 야망. 근자감, 그리고 야망까지 더해져서 반영 감정이 더해져서 결국은 전쟁 선포를 하게 되죠. 나름 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연방파 위주로. 그래서 하원에서는 찬성률이 61%, 상원에서는 56%. 반대자도 꽤 많았다는 걸 알 수 그러네요.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아까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보면 영국은 5월 11일에 지금 전 수상 퍼시빌이 암살을 당했고 그리고 리버풀 수상이 됐는데 수상됐잖아요. 지금 자기가 얼떨결에 수상이 됐는데 지금 막 또 다른 전쟁 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쵸. 네. 놀랍게도 이때 아직 선전포고한 거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대서양이 전쟁 중에 배 타고 가야 있어서. 되니까. 배 타고 가야 되니까 전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미국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고 그래서 미국 선박을 수색해서 물건을 몰수하는 그 추밀한 명령이 있거든요. 오더 인 카운슬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철회해라라고 수상이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 소식을 알았다면 들었더라면 전쟁 선포 안 했을 텐데. 상당히 서로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서로 그 당시 오가는데 한 3주는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선전포고한 상황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영국은 그래 지금 우리가 다른 데 전쟁할 여력이 없으니 하면서 미국의 불만 사항을 들어줬는데 몰랐죠. 이 정도면은 아마 미국이 불만이 좀 잠재워졌을 거야. 똑똑 누구십니까? 저희 선전포고 왔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지금의 아까 말했던 오데오 지방에서는 이제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이죠. 다 느끼셨다시피 영국, 미국 모두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이 캐나다에 동원할 수 있었던 그 군사가 얼마인가? 한 6,000명 정도 봅니다. 아이고야. 물론 뭐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동원을 하니까 이제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도 미국은 어떤 전쟁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이제 캐나다를 미리 점령하면 자기들이 파악한 바로 지금 여기 영국 병력이 별로 없으니까 캐나다를 빨리 점령하면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그렇죠. 이제 영국은 상륙 작전을 해야 되니까. 영국도 여력이 없으니까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였고 당시 이제 미국이 동원할 수 있었던 병력을 처음에 전쟁 초기엔 한 12,000명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안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는 전쟁이었고 특히 이제 북아메리카의 즉 뭐 지금 뉴 잉글랜드라고 불리는 그 지역과 캐나다와 막상 국경선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종의 공동 생활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싸우라고 하니까 이게 뭐 뭔 소린가 해서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언뜻 서로 친한 사람들도 좀 이 양쪽에 있을 많았죠. 것이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뜬금없다. 내지는 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죠. 분명히 양쪽이 총을 겨누고 이제 사상자가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의 전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등했는데 영국이 바다에서 좀 더 우세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 양국의 주력 화기들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대부분의 주력 화기는 머스킷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스프링필드 모델 179호를 보급을 받아서 썼거든요. 요거는 69경장의 전장식 스무드보어 머스킷인데 1온스 정도 무게가 나가는 납탄환을 쏩니다. 그래서 이게 사거리가 100야드 이내 정도였어요. 그 외에는 이제 강선이 파져 있는 초기형 라이플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 병력들은 펜실베니아 라이플, 흔히들 켄터키 라이플이라고 부르는 그 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총은 사거리가 200야드 이상 나갔어요. 영국군은 주로 브라운 베스 머스켓이라는 걸 썼어요. 이건 75구경의 납탄을 사용했고 유효 사거리는 비슷하게 100야드 이내였습니다. 포병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둘 다 비슷하게 롱건 같은 야전포를 주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영국군은 이것 말고 콩그리브 로켓,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인데 콩그리브 로켓이라는 저런 우리 신기전 비슷한 초기형 로켓을 만들어 썼어요. 저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국의 당시 주요 전술은 벅샷이었습니다. 머스켓 안에 납탄을 넣고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벅샷 하나를 한 2-3개 정도 넣어서 쏘면 산탄 효과가 있겠죠. 아니면은 머스켓 하나를 아예 빼버리고 벅샷 하나는 한 12개에서 15개 넣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 광범위하게 퍼지니까 그 산탄 효과를 주로 노렸고요. 포병 같은 경우는 철구를 쏘는 라운드샷이나 아니면 골프공 정도 크기의 탄환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쏘는 그레이프샷. 이것도 그러면 산탄총 같은 느낌이네요. 비슷합니다. 대량 살상을 노린 거죠. 뭐 아니면 작은 파편 같은 거를 깡통에 넣어가지고 쏘는 캐니스터샷. 이런 게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해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대부분의 함정이 소실이 됐고 7척 정도 프리깃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영국은 전열함만 100척 이상 있었고 프리깃은 85척 이상. 슬루프 및 브리그는 100척 집계가 안 됩니다. 100척 이상 있었어요. 슬립을 가져갈 필요도 없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 대부분의 전력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페인 그리고 유럽 각 지역에 투사를 봉쇄력 내리는데. 그래서 아메리카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력은 다 합쳐서 20에서 30척 정도. 그래도 전열함 2-3대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죠. 이미 이 전력만 해도 미 해군 전체를 모아도 압도하는 네. 전력이에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캐나다 전역은 보급로를 수로를 통해서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형이 워낙에 험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그 5대 호에 있는 강상 함대 전력도 살펴봐야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리호에 6척, 온타리오에 10에서 15척, 샹플레인호에 4척 정도의 함선을 운영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리호에 9척, 온타리오호에 10에서 16척, 샹플레인호에 14척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호수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함대가 운영이 돼요. 저런 호수에서. 네. 대부분의 함선들은 브리그선이나 스쿠너처럼 작고 빠른 강상용 배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국 군대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교수님께서 전쟁 준비 전혀 안 돼 있었다고 지적하셨잖아요. 1802년에 민주공화당은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전쟁부 내에서 병참 및 군수 조달 부서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인들한테 군수품 조달을 맡겨요. 이 지경이니 보급과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리가 없죠. 당시 규정상 병사 한 명당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각 20온스씩 줘야 되고 밀가루 18온스, 뭐 럼주나 위스키, 브랜드 같은 술 4온스, 뭐 치약, 뭐 비누 이런 거 줘야 되는데 네. 계약업자랑 하청업자들은 마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에서 떼먹고 규정된 양대로 안 주고 곰팡이 핀 식재료 갖다 주고 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 내에서 이질이 만영했어요. 이질이 이질 걸리면 전투 못 하는데. 군의관들이 올린 보고서들을 보면 빵 위에 배설물이 너무 많다. 네.
쥐똥이 만연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먹으라고 준 거예요. 국민들한테. 너나 먹으라고 던져줘야지. 그러니까 전쟁이 될 리가 없죠. 그럼요.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보다 설사병 네. 걸려서 탈수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네. 상황상 보면 영국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더 많고 미국은 대내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나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국방비 줄이면서 군대 규모를 정규군을 3,300명으로 줄이면서 장교 많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 지휘관이었던 윈필드 스콧 장군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연관급 이상의 장교들 대부분이 나태하거나 무지하거나 무식하거나 알코올 중독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장교들 임명을 행정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민주공화당 의원들 추천에 의존했어요. 나랑 친한 친구 누구 장교를 추천하고 나중에 추천할 사람 없으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을 장교를 이제 추천하는 아이고. 거예요. 그 지경이지. 군사 지식이 있을 리가 없죠. 이거를 역간제라고 해서 미국은 아예 공식적으로 허용됐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아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근데 사실 고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빠르고 쉽게 좋은 인재를 구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추천을 받는 것인데 그렇죠. 그 도덕적 해이가 없을 때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경이니까 장교들이 제대로 된 인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원정군을 지휘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윌리엄 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장군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지휘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윗물이 이 모양이니 아랫물이 맑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신병 대부분이 경험이 없고 사기가 부족하고 툭하면 탈영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4개월 이내에 복귀만 하면 사면해주겠다라는 포고문을 발령을 해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 지역의 당시 인구가 50만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병력이 충원이 돼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6천 병력이 나중되면 8천, 만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작 브록이라는 소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술적 역량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휘를 했고 방어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각 요새와 주둔지에 미리 군수품을 쌓아놓을 수 있으니까 좋다. 보급 측면에서는 유리했는데 네. 인디언 동맹들을 이제 데리고 싸워야 되잖아요. 네. 이 인디언들이 말을 잘 들을 때는 기습도 할 수 있고 매복도 할 수 있고 뭐 보급로도 차단할 수 있고 전술적으로 유용한데 말을 잘 안 듣죠.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인디언 전사들이 갈 때 전사들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딸린 식구들이 다 같이 가요. 그 기지로. 그러면은 영국군 기준으로는 충분한 보급품이 있었는데 여기 딸려온 사람들 굶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먹이다 보면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양쪽 다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만 전쟁이라는 것은 문제를 극복하고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전투 어떻게 시작됩니까? 큰 틀에서 말하면 육전에서는 생각보다 처음에는 영국군이 좀 유리한 방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1812년 7월에 이제 처음에 미국군이 원래 야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지금의 공업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캐나다 국경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강을 건너서 어퍼 캐나다를 침공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기가 이제 밑에 지금의 온타리오 지역 그 지역이 어퍼 캐나다고요. 지금의 레브라도라고 그러나요? 그 지역이 이제 로어 캐나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퍼 캐나다를 침공을 하죠. 원래 그게 목표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능할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군이 그 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약간 정예군이고 싸워본 경험이 많은 거죠. 그리고 아까 방금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지휘관의 영향도 상당히 중요한데 영국의 지휘관은 이제 브룩경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반대로 미국 지휘관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전쟁을 수행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영국군의 그런 좌우면에서의 침략을 당해서 공격을 당해서 결국은 보급선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공격은 실패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반격이 시작됩니다. 캐나다에 있었던 영국군 사령관 아이작 브룩이 미국의 선전포고를 듣고 이제 휴런호를 넘어오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요새들을 점령하고 드디어 이제 디트로이트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디트로이트는 미국 입장은 상당히 중요한 국경 도시인데 결국 영국군에 버티지 못하고 8월 16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주요 도시를 이제 함락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다시 이걸 당할 수가 없으니까 디트로이트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다시 파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레이진강 근처 이제 그 프렌치 타운에서 대패를 하고 인디언 지도자 테쿰세, 아까 말씀하셨는데 테쿰세가 되게 쌓인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인들한테. 인디언들은 원래 전쟁에서 이겼을 때 포로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리품 노획해야죠. 전리품 노획할 때 머리가죽 뺏기는 거. 두피 까가야죠. 그거 영화에서 봤어. 그거를 합니다. 어. 그래서 미국군 60명을 죽이고 두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전리품으로 삼았죠. 사실 이게 뭐 인디언한테는 그 사무친 원한을 푸는 자기들만의 방식이지만 뭐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건 천일공노할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전쟁에 졌다 해도 시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좀 약간 여론이 갈라져 있었는데 반영 감정이 확 정말 올라오는, 정파를 초월해 반영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게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50만 정도 있던 캐나다 인구 중에 일부 거의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프랑스나 뭐 그런 지역 출신이었어요. 영국한테 악감정이 있는. 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저 지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보급로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격을 했는데 지금 보급로가 차단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작 브룩 소장이 인디언들을 움직여가지고 육상 보급로를 다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케벡에 있는 지금도 캐나다는 케벡에 프랑스계 사람들 되게 많이 살잖아요. 그 독립하겠다고 그러니까 투표하고 막 그거에 그러잖아요. 대해서 이제 미국의 판단이 되게 안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이니까 우리 쳐들어가면 도와주겠지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캐나다인들은 상당히 언제 왔는가, 옛날에 그 프랑스가 왕국이었던 시절에, 부르봉 왕국이었던 시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심정적으로 왕당파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폴레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영국이 나폴레옹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지까지는 않겠지만 얘네와 영국에 대항해 싸울 정도까지 그런 반영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영국을 싫어하지 니네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었어. 그렇죠. 여기다가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윌리엄 헐 장군이 출격을 할 때 원래 한 6천 명 정도 이끌고 출격을 하려고 했어요. 이 민병대들이 미국 땅을 벗어나지 않기를 희망한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나는 안 갈래 하고 민병대가 뒤로 빠져버리니까 무서워, 캐나다는 싫어. 4천 명 끌고 갔다가 이제 병력이 적으니까 보급로 확보도 안 되고 다 절단돼서 포위 선멸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고향을 넘어 미국이란 나라를 싸워간다는 개념이 아직은 그렇죠, 그게 그렇죠. 없었던 거예요. 다음 이야기. 호기로운 선전포고와 달리 주요 거점을 빼앗긴 미국은 상황을 반전시킬 이리오 전투에 나선다. 반영 감정으로 하나 된 미국은 이리오와 템스에서 대승을 거두며 캐나다를 향해 전진한다. 그러나 1814년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영국은 아메리카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게 된다. 새롭게 투입된 영국의 병력은 미국의 예상과 달리 미국의 수도 워싱턴으로 진격한다. 결정을 향해 가던 미영 전쟁의 향방은 결전지 뉴올리언스로 향하게 되는데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미영 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